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DJ 연정입니다. 오늘은 가족과 재산을 주제로 사연을 읽어드리려고요. 자, 시작합니다. 1장. 병실에 드리운 그림자. 시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앓았다. 처음에는 약만으로 버텼다. 하지만 점점 다리가 붓고 숨이 차오르면서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종합병원 6인실은 늘 어수선했다. 창문과 침대에는 늘 누군가의 가족이 울거나 보호자가 도시락을 풀어놓고 밥을 먹고 있었다. 퀴퀴한 소독약 냄새, 링거대가 부딪히는 소리, 옆 침대 환자가 켜놓은 작은 TV의 뉴스 자막. 그 속에서 시어머니는 지쳐가고 있었다. 큰 며느리와 딸들이 처음에는 번갈아 병실을 지켰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큰 며느리는 맞벌이에 아이들 학원비까지 책임져야 했다. 딸들은 각자 살림과 직장이 있었다. 아침마다 출근 전 들렀다가 저녁에 겨우 30분 정도 얼굴을 비추고 돌아가곤 했다. 병실 바닥에 앉아 한숨 쉬는 날이 많아졌다. 결국 시어머니 곁에 가장 오래 남은 건 20살 베트남 며느리였다. 막내 아들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말투는 서툴렀지만 손길만큼은 정직했다. 그녀는 환자의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매 끼니 죽을 퍼다 드렸다. 가끔 라디오를 틀어놓았는데 낡은 은색 포터블 라디오였다. 잡음 섞인 주파수 속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가 병실 공기와 섞여 잔잔히 울려 퍼졌다. 가족들은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편했다.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의문은 서서히 의심으로 변했다. 2000년대 중반의 병실 풍경은 늘 비슷했다. 회색 플라스틱 보호자, 의자, 금속 틀이 덜컥거리는 간이 침대. 보호자들이 사다 놓은 1,000원짜리 컵라면, 편의점 삼각김밥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복도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폴더폰 벨소리였다. 따르릉, 따르릉 하고 울리면 누군가 급히 달려나와 전화를 받았다. 당신은 분 단위 요금제라 통화를 길게 하지 못하고 늘 짧고 빠르게 목소리를 낮췄다. 간병인을 쓰는 방법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시급은 4,000원 남짓.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니 월급으로 치면 거의 100만 원이 들었다. 그 돈이면 원룸 월세와 생활비가 빠듯한 집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가족들은 간병인을 두지 않고 돌아가며 어머니를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각자 사정 때문에 오래 붙어 있지 못했다. 그 틈을 파고든 듯 며느리가 자리를 지켰다. 젊은 며느리는 특별한 불평이 없었다. 손에 물집이 잡히면서도 시어머니의 세탁물을 손수 처리했다. 병실 세탁실에는 늘 낡은 세탁기 몇 대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직접 빨래를 비벼 헹구고 손으로 짜서 건조대에 널었다. 겨울이라 빨래는 잘 마르지 않았다. 병실 창문에 널린 수건이 늘 축축하게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매번 갈아주며 시어머니를 닦아드렸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옆 침대 환자의 딸이 한 번은 말을 건넸다. 참 부지런하시네요. 간병인도 아니고 며느리라니 힘들지 않아요? 그녀는 미소만 짓고 한국어로 괜찮아요라고 대답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병실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는 조금씩 수군거림으로 변해갔다.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게 보통일까? 시어머니한테 무슨 걸 기대하는 게 아닌가? 목소리는 작았지만 며느리 귀에도 닿았다. 그러나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물수건을 가져와 시어머니의 이마를 닦았다. 침묵은 때로 오히려 더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막내 아들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편했다.
자신이 직접 병실에 오래 있지 않아도 아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마음이 놓였던 것이다. 그는 낮에는 아르바이트, 밤에는 친구들과 PC방을 전전했다. 당신은 스타크래프트 열풍이 한창이었다.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돌아와 병실에 들르곤 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피곤한 얼굴로 맞아주었다. 고생 많지? 라는 말 대신 그는 그냥 간식거리만 두고 갔다. 시어머니는 젊은 며느리 손을 붙잡고 가끔 속삭였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나머지 가족에겐 들리지 않았다. 가족들은 여전히 묻지 않은 의문을 가슴에 품은 채 멀찍이 서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봤다. 그 겨울 병실 창밖으로는 눈발이 자주 흩날렸다. 간병 기록판에는 체온과 혈압이 빽빽하게 적혔다. 며느리의 이름은 그 옆 작은 메모지에 보호자 연락처란에 적혀 있었다. 그 모습은 이상하게도 가족들에게 또 다른 불안을 심어주었다. 왜 하필, 왜 저의 이름이 저기에 적혀 있는 거지? 그 불안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한 가정의 균열은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1장. 병실에 들이운 그림자. 시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앓았다. 처음에는 약만으로 버텼다. 하지만 점점 다리가 붓고 숨이 차오르면서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종합병원 6인실은 늘 어수선했다. 창문과 침대에는 늘 누군가의 가족이 울거나 보호자가 도시락을 풀어놓고 밥을 먹고 있었다. 퀴퀴한 소독약 냄새, 링거대가 부딪히는 소리, 옆 침대 환자가 켜놓은 작은 TV의 뉴스 자막. 그 속에서 시어머니는 지쳐가고 있었다. 큰 며느리와 딸들이 처음에는 번갈아 병실을 지켰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큰 며느리는 맞벌이에 아이들 학원비까지 책임져야 했다. 딸들은 각자 살림과 직장이 있었다. 아침마다 출근 전 들렀다가 저녁에 겨우 30분 정도 얼굴을 비추고 돌아가곤 했다. 병실 바닥에 앉아 한숨 쉬는 날이 많아졌다. 결국 시어머니 곁에 가장 오래 남은 건 20살 베트남 며느리였다. 막내 아들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말투는 서툴렀지만 손길만큼은 정직했다. 그녀는 환자의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매 끼니 죽을 퍼다 드렸다. 가끔 라디오를 틀어놓았는데 낡은 은색 포터블 라디오였다. 잡음 섞인 주파수 속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가 병실 공기와 섞여 잔잔히 울려 퍼졌다. 가족들은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편했다.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의문은 서서히 의심으로 변했다. 2000년대 중반의 병실 풍경은 늘 비슷했다. 회색 플라스틱 보호자, 의자, 금속 틀이 덜컥거리는 간이 침대. 보호자들이 사다 놓은 1,000원짜리 컵라면, 편의점 삼각김밥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복도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폴더폰 벨소리였다. 따르릉, 따르릉 하고 울리면 누군가 급히 달려나와 전화를 받았다. 당신은 분 단위 요금제라 통화를 길게 하지 못하고 늘 짧고 빠르게 목소리를 낮췄다. 간병인을 쓰는 방법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시급은 4,000원 남짓.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니 월급으로 치면 거의 100만 원이 들었다. 그 돈이면 원룸 월세와 생활비가 빠듯한 집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가족들은 간병인을 두지 않고 돌아가며 어머니를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각자 사정 때문에 오래 붙어 있지 못했다. 그 틈을 파고든 듯 며느리가 자리를 지켰다. 젊은 며느리는 특별한 불평이 없었다. 손에 물집이 잡히면서도 시어머니의 세탁물을 손수 처리했다. 병실 세탁실에는
늘 낡은 세탁기 몇 대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직접 빨래를 비벼 헹구고 손으로 짜서 건조대에 널었다. 겨울이라 빨래는 잘 마르지 않았다. 병실 창문에 널린 수건이 늘 축축하게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매번 갈아주며 시어머니를 닦아드렸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옆 침대 환자의 딸이 한 번은 말을 건넸다. 참 부지런하시네요. 간병인도 아니고 며느리라니 힘들지 않아요? 그녀는 미소만 짓고 한국어로 괜찮아요라고 대답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병실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는 조금씩 수군거림으로 변해갔다.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게 보통일까? 시어머니한테 무슨 걸 기대하는 게 아닌가? 목소리는 작았지만 며느리 귀에도 닿았다. 그러나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물수건을 가져와 시어머니의 이마를 닦았다. 침묵은 때로 오히려 더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막내 아들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편했다. 자신이 직접 병실에 오래 있지 않아도 아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마음이 놓였던 것이다. 그는 낮에는 아르바이트, 밤에는 친구들과 PC방을 전전했다. 당신은 스타크래프트 열풍이 한창이었다.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돌아와 병실에 들르곤 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피곤한 얼굴로 맞아주었다. 고생 많지? 라는 말 대신 그는 그냥 간식거리만 두고 갔다. 시어머니는 젊은 며느리 손을 붙잡고 가끔 속삭였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나머지 가족에겐 들리지 않았다. 가족들은 여전히 묻지 않은 의문을 가슴에 품은 채 멀찍이서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봤다. 그 겨울 병실 창밖으로는 눈발이 자주 흩날렸다. 간병 기록판에는 체온과 혈압이 빽빽하게 적혔다. 며느리의 이름은 그 옆 작은 메모지에 보호자 연락처란에 적혀 있었다. 그 모습은 이상하게도 가족들에게 또 다른 불안을 심어주었다. 왜 하필, 왜 저의 이름이 저기에 적혀 있는 거지? 그 불안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한 가정의 균열은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2장 수군거림의 시작. 큰 며느리는 늘 피곤했다. 아침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초등학교 앞까지 데려다 준 뒤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다. 회사에서는 고객 전화를 받느라 목이 쉬었고 퇴근 후엔 다시 학원비 낼 돈을 계산해야 했다. 하루는 병실에 들러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무심히 툭 내뱉었다. 어쩐지 너무 열심히야. 그 말은 단순한 푸념 같았지만 금세 온 가족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씨앗이 되었다. 20살의 젊은 며느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지켰다. 시어머니 손톱을 깎아주고 불편한 자세를 바꿔드리고 때로는 기저귀까지 갈아드렸다. 큰 며느리는 그 모습을 곱게 보지 않았다. 내가 이 집에 시집왔을 땐 저렇게까지 안 했는데. 서운함이 의심으로 변해갔다. 병실 복도는 작은 마을 같았다. 늘 사람들이 오가며 같은 환자의 보호자들끼리 금세 친해졌다. 그러나 그만큼 남의 집 사정을 들여다보는 눈길도 많았다. 옆 침대 할머니 보호자는 수군거리며 말했다. 저 며느리 참 열심히 하네. 그런데 너무 티나지 않아요? 저 나이엔 밖에서 놀고 싶을 텐데. 그 말은 금세 퍼졌다. 병실에서 오가는 대화는 점점 뒷말로 변해갔다. 혹시 보험이라도 있나? 돈 때문 아니야? 속삭임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2000년대 중반은 보험이 생활 구석구석에 스며든 시절이었다. 동네 미용실에도 설계사 명함이 놓여 있었고 아파트 우편함에는 늘 보험 전단지가 꽂혀 있었다. 병원비 걱정 없는 가족, 암보험 하나로 준비하세요. 라는 문구가 흔했다.
가족들도 보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가입 여부를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큰 며느리는 그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저녁마다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혹시 어머니 보험 있으셔? 몰라. 설마 우리 모르게 드셨겠어. 그러나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다. 복도 구석, 자판기 앞에서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언제나 날카로웠다. 자판기 커피는 200원. 종이컵에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저 애는 참 끈질기네. 하루 종일 붙어 있다니. 며느리는 모르는 척 커피를 뽑아들고 시어머니 곁으로 돌아갔다. 막내 아들은 그런 분위기를 잘 몰랐다. 그는 병실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낮에는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 밤에는 동네 PC방에서 게임을 했다. 스타크래프트,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리고 PC방에서 먹는 2,000원짜리 라면. 폴더폰은 늘 진동으로 두고 괜찮아? 힘들지? 라는 메시지를 아내에게 보냈다. 그러나 답장은 짧았다. 네, 괜찮아요. 딸들도 마음이 복잡했다. 간혹 병실에 와서 보니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묘하게 거슬렸다. 우리보다 더 가까워 보이잖아. 결국 그들은 점점 병실을 찾는 횟수를 줄였다. 이웃들도 소문을 냈다. 동네 시장의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말했다. 며느리가 병실에 붙어 산다던데 젊은 사람이 왜 그럴까? 뭔가 노린 게 있지.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다. 보험, 재산, 집. 정확한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소문은 언제나 사실보다 빠르고 무겁게 퍼져나갔다. 며느리는 침묵으로 버텼다. 시어머니의 기침이 심해지면 등을 두드려주고 링거병이 다 떨어지면 간호사실로 달려갔다. 그녀의 얼굴엔 점점 피곤이 쌓여갔지만 입술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조차 가족들에게는 의문스러워 보였다. 밤이 깊은 병실. 시어머니는 잠든 듯 눈을 감고 며느리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기도를 했다. 어머니, 얼른 나으세요. 그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었지만 밖에서 들여다보는 눈에는 또 다른 계산처럼 보였다. 3장. 뜻밖의 서류, 산산이 무너진 집. 겨울이 깊어갔다. 병실 창문에는 얼음꽃이 피었고 복도 난방기는 덜컥거리며 소리를 냈다. 시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졌다. 숨소리는 가늘어지고 손끝은 차가워졌다. 며느리는 밤을 꼬박 새워 간호했다. 수건을 대어 이마에 얹고 작은 숟가락으로 미음을 입에 넣어 주었다. 간혹 눈을 뜬 어머니는 힘겹게 말했다. 고맙다. 내가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달리 보았다. 큰 며느리는 복도 끝에서 속삭였다. 저건 이상해. 너무 지극정성이야. 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은 눈빛에 묻어났다. 병실 안은 조용했지만 마음속 소음은 점점 커졌다. 그 겨울 어느 날 어머니는 짧게 아들을 불렀다. 보험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 말은 미완의 유언처럼 남았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오래된 트로트가 그 순간 멈춘 듯 병실은 적막해졌다. 장례식장은 북적였다. 하얀 국화꽃, 은은한 향냄새, 낡은 난로의 온기. 친척들이 모여 눈물을 닦았지만 속내는 달랐다. 남은 건 집 한 채와 보험금. 큰 며느리는 내내 불안했다. 베트남 며느리가 상가에 앉아 묵묵히 절을 받는 모습이 어쩐지 차갑게 보였다. 발인이 끝난 날 가족들이 모여 유품을 정리했다.
낡은 장롱에서 수첩 하나가 나왔다. 그 속에는 보험 증서가 끼워져 있었다. 처음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수령자란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적혀 있던 건 분명 막내 며느리였다. 이게 뭐야? 큰아들이 소리쳤다. 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그때 낯선 중년 남자가 방에 들어섰다. 깔끔한 정장 차림,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였다. 그는 차분히 인사를 하고 서류를 펼쳐 보였다. 고인께서 생전에 위임하신 문서입니다. 수령자는 막내 며느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순간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책상을 내리쳤다. 말도 안 돼. 우리 모르게 왜. 분노가 터졌다. 그러나 서류는 완벽했다. 시어머니의 서명, 설계사의 날인, 변호사의 확인 도장이 모두 있었다. 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다. 막내 며느리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어머니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 말은 가족들에게 닿지 않았다. 모두가 돈과 권리의 문제에 매달려 있었다. 내가 노린 거였지? 이 집안을 우습게 본 거냐? 날 선말이 오갔다. 며칠 뒤 보험금은 그녀의 계좌로 들어왔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당시 기준으로 원룸 월세 3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몇 년을 살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가족들에게는 상처였다. 큰 며느리는 매일 돈 때문에 어머니를 모신 거였다고 중얼거렸다. 딸들은 연락을 끊었고 형제들 사이엔 깊은 금이 갔다. 장례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나자 집안은 완전히 갈라졌다. 제사 날짜를 두고도 다투었다. 큰 며느리는 내가 상 차리겠다고 했지만 딸들은 이제 제사도 의미 없다며 등을 돌렸다. 막내 아들은 중간에서 조율하려 했지만 모두가 그의 아내를 탓했기에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결국 제사상은 차려지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 입방아는 멈추지 않았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아주머니는 손님에게 수군거렸다. 그 집 며느리 말이야. 보험금 다 받아갔다지? 변호사까지 데리고 나타났다잖아. 이야기는 과장되며 퍼졌다. 누군가는 억 단위였다더라라 했고 또 다른 이는 그 돈 들고 외국으로 도망갔다더라라고 했다. 사실과 달라도 상관없었다. 소문은 진실보다 빨리 퍼져나갔다. 막내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그 집에 머물렀다. 그러나 공기는 늘 싸늘했다. 큰 며느리가 찾아와 문 앞에서 소리쳤다. 내가 그 돈 받을 자격이 있냐? 아랫집 이웃까지 올라와 말려야 했다. 결국 부부는 집을 정리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였다.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곳이었다. 남편은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또다시 PC방을 전전했다. 며느리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다. 하루 10시간 이상 봉제기를 돌리며 월급 80만 원 남짓을 받았다. 계좌에 찍힌 보험금은 생활비와 밀린 빚을 갚는 데 쓰였다. 돈은 금세 줄었다. 그러나 가족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큰 며느리는 주변에 말했다. 봐라, 돈 때문에 모신 거였다. 다 드러난 거야. 딸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친척 모임도 완전히 끊겼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 그 집안 족보에서 막내 아들과 아내는 서서히 지워져 갔다. 그 시절 동네 우체통에는 여전히 보험 전단지가 가득 꽂혀 있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수령자 지정은 꼭 확인하세요. 붉은 글씨가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 문구는 오히려 비웃음처럼 다가왔다.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갈라놓는 칼이 되어버렸으니까.
밤마다 며느리는 라디오를 켰다.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시어머니와 함께 들었던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옆에 누운 남편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창문을 열었고 차가운 바람만 방 안에 스며들었다. 그 집안의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다. 보험증서 한 장, 변호사의 서류 가방 하나가 결국 한 가족을 갈라놓았다. 남겨진 건 돈이 아니라 씻기 힘든 불신과 원망뿐이었다.